전력전자 제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에서는 전력전자공학의 기초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전기 회로에서는 전력의 전달과 관련된 시력값과 평균값의 개념을 익히고 순시전력, 평균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등의 용어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또 전력을 전달하는 실제의 물리적인 양이 전압과 전류의 파형이 왜곡된 비정연파 주기파의 경우에는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풀이의 급수 전개를 다루고 전력전자공학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역류, 정고적파 외율, 그리고 왜곡률, 변이율 등의 용어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력전자 회로의 해석과 이해에 필요한 일상적인 스위치의 특성과 스위치의 동작을 기술하는 존재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전력 반도체 스위치의 종류와 단자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시력값은 주기적인 파형의 전압이나 전류에 의한 저항에서의 열 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며 그 크기는 주기적인 전류나 전압과 동일한 열 효과를 내는 직류 전류나 직류 전압의 크기로 정합니다. 만일 저항 R에 직류 전류 I와 주기 전류 I가 흐르는 경우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 즉 주기 T 동안 동일한 열량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Q 값은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Ri의 제곱 DT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0에서 T까지 주기 동안에 Ri의 제곱 VI죠. VI니까 VI는 P, 파워 값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0에서 T까지 주기 안에서의 파워의 합산의 값으로서 Q를 표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I는 루트 T분의 2 0에서 T까지 I 제곱의 DT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정한 I 주기 전류의 시력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력값을 RMS 값이라고도 하는데요. 루트 민스 스퀘어라고 합니다. 시력값이 제곱 스퀘어의 평균 미인의 제곱근 루트와 같기 때문입니다. 전압의 시력값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즉 저항 R의 주기적인 전압과 직류 전압 V가 각각 인하되는 경우 한 주기 T 동안에 동일한 열량을 발생했다면 V는 루트 T분의 1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V 제곱의 DT와 표현을 하고 직류 전압의 시력값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파형의 시력값은 그것과 동일한 열 효과를 나타내는 직류값과 관련이 있으므로 V, I, E 등과 같이 직류처럼 대문자를 사용하거나 VRMS, IRMS, ERMS와 같은 RMS의 아래 첨자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주어진 파형에 대해서 시력값을 계산할 때는 앞에서 설명드린 계산식을 이용하여 파형의 성질로부터 얻어진 관계들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압의 시력값 계산 방식은 전류의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냄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시력값은 전류나 전압의 순식값을 제곱한 것으로 연산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시력값을 계산에는 파형의 절대값만이 의미가 있을 뿐이지 한 주기 동안 극성의 변화와는 무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총 4개의 파형은 동일한 시력값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파형의 면적값들의 합은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시료값은 한 주기의 적분 구간으로서 정적분의 값과 관련이 있고 이 적분의 시점과 종점을 아무리 바꿔도 결과는 같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면적이 같다면 그 면적의 적분의 합은 항상 같게 되겠죠. 그것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펄스형 파형의 시료값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펄스형 파형이란 한 주기의 일부 구간 동안에는 값이 0인 주기파를 말합니다. 펄스형 파형은 특히 스위치에 의하여 전류나 전압이 단속되는 회로를 다루는 전력전자공학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파형입니다. 스위치가 ON 됐을 때는 파형이 나타났다가 스위치가 OFF가 되면 0인 구간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전력전자공학에서 자주 나오는 파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기 전체 주기 T에 대해서 펄스4 T1인 전류의 파형에 대해서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앞에서 뵀던 시로치 IT는 루트 T분의 1 임팩을 0에서 T까지 I제곱의 DT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T1 구간에 대해서 표현하려면 루트 T분의 T1 곱하기 T1분의 1 임팩을 0에서 T1까지 I제곱의 DT라고 하고 구해내시면 루트 I의 T분의 T1 곱하기 I의 T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주기 전류의 구간 T1을 주기로 갖는 주기파라고 간주했을 때 시료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펄스의 형태를 유지한 채 반복되는 간격 T를 증가시키게 되면 그 시료값 T의 제곱근에 반비례하여 감소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 한 주기 내에 여러 개의 펄스가 존재하는 다중 펄스 파형에 대해서는 그 펄스 구간 T1, T2 구간들의 합으로서 시료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주기 T를 갖는 주기 파형의 전류 IT에 대하여 주기 T에 대한 평균값은 IT는 T분의 1 루트 0에서 T까지 IT의 DT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순식값에서 IT에 대하여 저희가 삭감 모양의 가로표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 평균값을 우리가 나타낸다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평균을 취하는 구간에 명시하고자 할 때는 아래 첨자 T를 표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평균을 취하는 구간이 그 파형의 주기와 같을 때는 단순히 그냥 IT의 가로, 삼각가로로서 나타내시면 되고요. 평균값을 직류평균값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모두 직류평균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류평균값을 우리가 나타낼 때는 직류평균값이 0인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류평균값이 0인 교류 주기파에서는 직류평균값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류 주기파형에 대하여 교류 평균값을 정의하며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교류 평균값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평균값은 앞에서 보였던 직류 평균값의 절대값 T는 임팩을 0에서 T까지 IT의 절대값의 DT로서 교류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교류 평균값은 정류 평균값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펄스 파형의 직류 평균값은 그 펄스 파형에 해당되는 구간의 값의 평균값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다중 펄스 구간도 마찬가지로 펄스 구간에 해당되는 각각의 평균값들의 합으로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회로에서의 전력의 전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은 일반적으로 순시 전력과 평균 전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시 전력이라 하면 우리가 순시값, 순시 전력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시란 말은 순간적인 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점,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의 그 한 점에서의 전력과 값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균 전력이라는 것은 전체 한 주기 구간에서의 전력이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순시 전력들의 총합이 평균 전력의 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교류 평균 값에서는 또 그게 아니었죠. 그걸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반상 회로 또는 두 임의의 회로가 노드 A와 B로스로 연결된 모양을 나타냅니다. 전류 I와 전압 V의 기준 방향을 정하면 회로 1에서 회로 2로 전달되는 순시 전력의 PT는 VT의 IT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T는 VI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시간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PT는 VT의 IT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압과 전류가 주기 T를 갖는 주기파라면 회로 1에서 회로 2로 전달되는 순시 전력의 한 주기 평균값은 평균 전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T는 하고 삼각가루를 했죠. 평균 전력 값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기 0에서 T 구간이죠. 그래서 T분의 1, 0에서 T까지 BT의 DT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시 전력의 평균 전력을 나타낼 때 전압과 전류가 정연파인 경우를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VT는 V2 루트 사인 오메가 T, IT는 루트 2 I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I와 V는 각각 IV의 시력값, 주기 전류와 주기 전압의 시력값이라 할 수 있고, 파이는 전압의 위상을 기준으로 한 전류의 위상 지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파이의 위상 지연이라면 상이 앞선다, 뒤선다 라고 하는 진상과 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 얼마나 상이 지연되느냐의 값을 파이 값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주기파의 각 주파수를 나타내며 T분의 2파이 값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회로 1에서 회로 2로 전달되는 순시 전력 값은 PT는 VI 값이고 VI는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VI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VI 코사인 2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전력은 P는 VI 코사인 파이로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순시 전력은 시간의 값이니까 순간값이죠. 0.1초 때의 전력값, 0.2초 때의 전력값, 0.3초 때의 전력값이 되겠지만 평균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다 표현한 것은 전체 한 주기 내에서의 전력값이 얼마냐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값이 아닌 P는 VI 코사인 세타다 라고 표현합니다. 세 개의 단자를 갖는 임의의 두 회로가 서로 연결된 경우를 보시죠. 기준점 O는 단지 노드 A, B, C 전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 B, C 전압은 기준 전위로 설정되므로 그 위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로 1과 회로 2를 상호 연결해 주는 것은 오직 A, B, C 세 개의 노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은 반드시 3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전류에 대해서 IA와 IB와 IC의 합은 0이 되는 것이고 AB에 걸리는 전압과 BC에 걸리는 전압, CA에 걸리는 전압의 합은 0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회로 1에서 회로 2로 전달되는 순시 전력 PT는 각각 A의 S의 P값, BS의 P값, C값의 P값의 합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에 식 그걸 대입하여 나타내며 P는 IAVAB-ICVBC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게 한 주기 동안의 평균 전력으로 구하면 앞에서 저희가 구했던 P는 T분의 1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PT분의 DT로 나타낼 수 있고, 그 PT 대신에 앞에서 구했던 식을 대입해서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류 회로에서의 직류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은 P는 VI다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하고, 전압 곱하기 전류의 값으로서 P 전력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유 부하에 공급되는 순시 전력은 순시 전압과 순시 전류의 곱으로 나타내고, 부하에 공급되는 평균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만약 부하가 유도성 부하라면 세타 위상각이라고 이야기했죠. 세타의 부하 임피던스 각은 양의 값을 가질 것입니다. 전압 시도치는 루트 t에 대해서 VT에 대해서 루트 2V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전류 시도치는 루트 2I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부하에 걸리는 순시 전력은 VI 값으로 나타내니까 이 VI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로 나타냅니다. 또는 VI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2 오메가 t 플러스 VI 사인 세타 사인 2 오메가 t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값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전압 시로치가 루트 2V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류 전압의 표현식입니다. 그리고 전류 시로치 루트 2I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류 전류의 시로치에 대한 표현값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220V라고 했던 이 220이 바로 이 값, 전압값에 대한 표현값을 줄여서 그냥 220이라고 할 뿐인 것이지, 정확히 명시하게 표현하면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류에서 전력을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이 무효 전력과 유효 전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시간에 대하여 단상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의 성분을 분석하면 이렇게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분은 전압과 동상인 전류에 의해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이 하나 발생하고, 두 번째 성분은 전압과 90도 위상각을 갖는 전류 성분에 의하여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성분을 보시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전압과 같은 동상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죠. 같은 형상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0에 대해서 플러값만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을 보시면은 0을 기준으로 사인 파형이 그려집니다. 당연히 앞에 전압에 비해서 90도 위상차를 갖고는 전류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럴 때 우리 두 번째 성분은 플러스 성분과 마이너스 성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평균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을 유효 전력이라고, 두 번째 성분을 무효 전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식 PT는 VI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2 오메가 t 플러스 VI 사인 세타 2 오메가 t라고 했던 그 식에서 VI 코사인 세타 값만이 유효 전력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무효 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로 나타내고 단위로서 와트 VA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 전력은
평균 전력이 아까 0이라고 했죠.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두 개 더하면 0이 되니까요. 부하에 공급되었다가 다시 부하에서 전원으로 들어오는 전력값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덕터의 자개, 컴패시티 전개 내에 저장되었다가 방출되는 에너지, 저장하고 방출하는 에너지 값을 무효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Q는 VI sin 세타라고 표현하고, 그 세타는 유도성 부하는 양이 되고 용량성 부하는 음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유도성 부하는 것은 인덕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량성 부하는 커피시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볼트 암페어 리액티브 VAR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상전력입니다. 피상전력은 부하를 흐르는 전류와 부하에 걸리는 전압의 곱으로서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을 무시한 반면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S는 VI라고 표현하고 단위는 볼트 암페어 VA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력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이게 설명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놓은 경우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하가 일정한 임피던스를 갖고 있다면 부하에 걸리는 전압 V는 I, Z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Z는 IR인데요. R을 부하 임피던스 값으로 표현한 Z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류와 임피던스에 관계된 유효, 무효 피상전력은 P는 I제곱 G의 코사인 세타, Q는 I제곱 G의 사인 세타, S는 I제곱의 G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VI는 코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P는 있어 I가 먼저 V는 IR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I제곱의 G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I제곱의 R이다 이 말인데 I제곱의 G 코사인 세타 G는 임피던스 값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여기서 이 임피던스 값의 표현 G는 R 플러스 JX라고 표현합니다. 절대값 G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무효전력과 유효전력을 표현할 때 T는 I제곱의 R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Q 무효전력은 I제곱의 X, X는 그 G의 리턴스 값 R, 이 R이라는 부하가 아까 나왔지만 유도성 부하냐 용량성 부하냐 순수 부하 R이냐에 따라서 리턴스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표현값을 Q는 I제곱의 X다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잘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설명드렸던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이렇게 복수 전력 S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S는 P 플러스 JQ 값이다. 앞에 이야기했죠. 그죠? 그 S는 VI의 별표가 복수 공행 연산자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I는 I 지연각 베타라고 한다면 S는 VI고 V 각 알파 I 각 마이너스 베타다. 그럼 VI는 각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VI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J VI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세타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한다면 S는 VI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VI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P는 JQ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스는 알파와 베타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압의 지연각 또는 전류의 지연각을 알파다 베타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부하가 용량성 부하냐 아니면 유도성 부하냐 그냥 순수 R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피던스과 전류과 그리고 전력의 관계를 정리를 하면은
인덕트의 리액턴스가 양이고 유도성 부하는 양의 임피던스 각 세타를 갖고 있을 때 부하로 흐르는 전류의 윗삼각은 부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윗삼각보다 세타만큼 뒤지게 되고 부하에서 소모되는 무효 전력이 양이 됩니다. 부하는 전원으로부터 무효 전력을 동시에 소모를 합니다. 그러나 용량성 부하는 용량기의 리액턴스가 음이므로 음의 임피던스 각 세타를 갖고 있습니다. 부하를 흐르는 전류의 윗삼각은 부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윗삼각 세타만큼 앞선한다. 자, 용량성 부하는 전압의 각을 세타만큼 앞선다. 근데 앞에 인덕터는 전압의 윗삼각보다 세타만큼 뒤져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인덕터와 용량성의 차이, 유도성 부하와 용량성 부하의 차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보시면요, 부하에 의해서 소모되는 무효 전력은 음이 된다. 그러나 유도성 부하에서는 양의 값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하는 전원으로부터 유효 전력을 소모하고 무효 전력은 공급을 합니다. 자, 부하는 전원으로부터 유효 전력을 소모를 하고 다시 전원으로부터 무효 전력을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유도성 부하는 모든 것을 소모하는 데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이는 부하에 공급되는 유효, 무효, 그리고 비상 전력을 전력 삼각형으로도 여러분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각삼각형 세타를 갖는 직각삼각형이 있고 밑변을 P, 세로각을 Q, 그리고 빗변을 S라고 했대. 코사인 세타는 S분의 P, 사인 세타는 S분의 Q, 탄젠트 세타는 P분의 Q라고 여러분이 충분히 고등학교 때서 배웠을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코사인 세타의 값을 부하의 역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게 역률이라는 것입니다. 부하의 역률은 부하에 공급되는 유효 전력에 대한 피상 전력의 비로 정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역률로서 부하가 용량성인지 유도성인지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역률을 언급할 때마다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는지 뒤서는지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 전달의 관점에서 직접 주고 아주 유용한 성분은 유효 전력뿐만 아니라 발전기에서 송전기, 변압기 등의 열 손실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에서 비롯되었고, 이 무효 전력을 최소화함으로써 전력 전달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률이라는 것은 전력 전달의 효율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PF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S분의 P 값으로 나타냅니다. 전압과 전류가 모두 정연파라면 PF는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세타 값이 0보다 크면 지상, 0보다 작으면 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을 한번 정리해 놓은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잘 암기를 해 놓는 게 여기는 중요합니다. 평형 삼상회로의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은 임의의 한 상에 대해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계산하고 이 값들을 세배하여 얻게 됩니다. 평형 삼상회로의 역률은 임의의 한 상에서 구한 역률과 모두 같게 됩니다. 평형 삼상 전연파 전압과 전류의 배적도를 아래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전압과 승강전압의 관계식을 나타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상회로의 전력전자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삼상전류와 전압이 평형일 경우입니다. 또 삼상회로의 전류, 전압이 비정연파일지라도 평형이라는 조건만 만족한다면 무효전력과 유효전력은 임의의 한 상에 대하여 계산하여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연파 주기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력전자공학에서 다루는 전력변환기는 스위치가 포함된 회로망이며 이러한 전력변환기의 입력과 출력 파형은 스위치의 주기적인 스위칭에 의해서 얻어지므로 보통 매우 복잡한 모양의 비정연 주기파를 갖게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같이 AC 전동기를 구동하기 위한 전력 변환기의 출력 파형을 보고 계신데요. 비정연 주기파의 주기 T에 대해서 F 프리퀀시 주파수는 T분의 1로 나타내는 기본 주파수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림에서 보시는 같이 비정연파의 주기 T에 대해서 기본 주파수 프리퀀시는 T분의 1이라는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정연 주기파는 이러한 기본 주파수의 정연파와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의 주파수를 갖는 정연파들의 합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성분도는 수학적으로 부의 전개에 의하여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주파수의 정연파를 기본파라고 하고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의 주파수를 갖는 정연파를 고조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기적인 파형의 풀이의 급수 전개는 기본파와 고조파의 합으로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풀이의 급수 전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기 T F분의 1 오메가 분의 2파이를 갖는 정연파 주기파 F에 대한 표현법을 나타내었을 때 A0 플러스 시그마 1에서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N 오메가 T 플러스 VN 사인 N 오메가 T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0와 AN과 VN은 T 구간, FT 구간에서의 값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서 A0는 T분의 1, 임팩트의 0에서 T까지 FT의 DT 값으로 나타내고, AN은 T분의 2, 임팩트의 0에서 T까지 FT의 코사인 N 오메가 T의 DT 값, BN은 T분의 2, 임팩트의 0에서 T, FT 사인 N 오메가 T의 DT 값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FT를 여러 주파수 성분의 정연파와 여연파의 성분들로 분해하는 것을 풀이의 값으로 전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FT를 풀이의 값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구해야 할 AN과 BN을 풀이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정연 주기파 FT는 다음과 같은 성분으로 나누어집니다. FT는 FDC 플러스 FACT라고 나타내고, 다시 FACT는 FFT 플러스 FHT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FDC는 A0, 즉 직류 성분을 나타내고, FAC는 교류 성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FHT는 고조파 성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리는 것과 같이 어떤 비정연 주기파는 직류 성분과 교류 성분을 단 합으로 나타내고, 다시 교류 성분은 기본파와 고조파 성분의 합으로서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파는 1차 고조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조파의 각 성분 FN은 다시 나타내면 CN 사인 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죠. 이것은 N차의 고조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조파는 직류 성분의 정수배 값으로 나타낸다 라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1차 고조파는 1배니까 기본파다 라고 보는 거죠. 풀이의 전개를 할 때 주어진 주기함수 ft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풀이의 개수들의 계산에 계산량을 줄일 수 있고, 대칭성에 따라서 풀이의 개수들을 구하는 방법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풀이의 전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표축을 상하로 이동했을 때 평균값 A0는 달라질 뿐 AN과 BN은 변함이 없다. 두 번째, 좌표축을 좌우로 이동을 하게 되면 평균값은 불변이고 AN과 BN은 변한다. 그러나 CN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CN의 값은 좌표축의 설정과는 관계없이 파형의 형태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파형이 대칭성을 갖지 않더라도 파형이나 좌표축을 상하 좌우로 이동시켜 대칭성을 가질 수 있으면 이때의 풀이의 값을 먼저 구한 후 다시 반대로 좌표축이나 파형을 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용하여 대칭성과 풀이의 개수의 결정을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래 표와 보시는 것 나타낸 것이 풀이의 값의 결정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정연파의 시료값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절에서 이미 주기적인 파형의 시료값들을 정의를 하고 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하였습니다. 주기적인 파형이 풀이의 값에 의해서 표현이 될 때 각 성분들의 시료값이 주어진 파형 전체 시료값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주기 t를 갖는 주기적인 전류 IT의 시료값을 I라고 했을 때 우리는 I는 루트 T분의 1 임페거라 0에서 T까지 TI 제곱의 D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풀이의 전개에 의해서 표현하면은 IT는 I0 이건 직류성분이죠. 플러스 루트 2 I1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1 더하기 I2 사인 2 오메가 플러스 세타 2 더하기 I3 사인 3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한 식으로 전체 교류 성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IN, I2, I3, 파이1 하면서 쭉 나간 이 모든 N의 값은 N차 고족파의 시료값을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기 T를 갖는 주기적인 전류 IT의 시료값을 아까 구했던 것을 바탕으로 대입을 해서 나타내면 I는 루트 I 제곱의 제곱 플러스 I1의 제곱 플러스 I2의 제곱 각각 전류 제곱들의 합의 루트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정연 주기 전류의 시료값은 직류 성분과 각 고조파 시료값 제곱의 제곱근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제곱의 합의 제곱근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기 T를 갖는 비정연 주기파의 전압과 전류가 풀이의 전개에 의해서 나타내면 VT는 V제곱 플러스 루트 2 하고 N차 고조파들의 시료 전압값을 나타낼 수 있고 IT는 I0 직류 성분이죠. 플러스 루트 2 해가지고 I1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N차 고조파들의 전류 시료값의 합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회로 사이에 전력 전달과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VI에 의해서 회로 1에서 회로 2로 전달되는 평균 전력은
우리 앞에서 구했던 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나타내면 P는 PT가 되고요. PT는 VI가 되겠죠. VI는 T분의 1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VI의 DT로 나타내고, 이것을 정리하면 V제곱 I제곱 더하기 V1 I1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V2 I2 코사인 세타 2 더하기 라는 식으로 나타냅니다. 정리를 하면 P는 V제곱 플러스 V1 플러스 V2 라고 낼 수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비정연 주기파에 의해서 전달된 평균 전력은 각각 고조파가 단독으로 공급되는 평균 전력의 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정연 주기파의 전압 전류에 대하여 비상전력 S는 정연파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압 전류 시료값의 곱으로 정의하여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역률은 비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 평균 전력의 비죠. 그 유효전력의 비로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형을 왜곡과 변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정연파는 기본파의 특류 성분과 고조파 성분이 더해져서 구성이 됩니다. 기본파의 정연파형이 일그러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왜곡의 이라하는 것이고, 왜곡의 정도는 기본파에 더해져서 정연파의 모양을 훼손하는 나머지 성분, 즉 직류 성분과 고조파 성분의 양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이러한 기본파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을 전고조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정연 주기파형의 전류를 2의 값으로 전개를 하면 우리 앞에 구했던 I는 IDC 플러스 IF 플러스 IH가 되겠죠. 디스 성분과 기본파 성분과 고조파 성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이것은 IF 플러스 IH 직류와 교류의 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I 대문자 H는 정고조파로서 I large H는 IDC 플러스 I small h의 합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기본파 IF와 정고조파 I large H를 갖는 비정연 주기파 I가 나타나고, 오른편에는 IF, I large H의 시력값 I1, I large H를 나타냅니다. 자, 이걸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이 파형의 그림, 첫 번째 그림을 우리는 성분을 분해하면 기본파와 아래 나오는, 맨 아래쪽에 나오는 정고조파의 합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기본파의 정고조파가 합쳐져서 맨 위의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시료값 I와 I1과 I large H로서 서로 각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N차 고조파의 시료값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파형의 왜곡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다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고조파 외율입니다. 비정연 주기파의 정고조파 외율 DHD는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정고조파의 시료값으로 나타냅니다. DHD를 구하는 파형이 전류일 때는 I를 아래 첨자로 표시해서 DHDI라 하고, 이것은 I1분의 IH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I1분의 루트 I제곱 마이너스 I1의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전압의 파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합니다.
전압 V에 대하여 DHD는 V1분의 VH는 V1분의 루트 V제곱 마이너스 V1제곱으로 나타냅니다. DHDI의 물리적인 의미는 I1분의 IH는 루트 I1제곱 곱하기 R분의 IH제곱 곱하기 R로 나타냅니다. 이것은 다시 루트 P1분의 PH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DHDI는 저항 R의 기본파 전류만 흘렸을 경우에 소비 전력에 대한 정고조파 전류만 흘렸을 경우에 소비 전력의 B로서 B의 제곱근으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곡률입니다. 왜곡률 BF는 비정연파 주기파에서 기본파에 포함된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력값 분의 기본파의 시력값으로 나타냅니다. 전류 I의 경우 왜곡률 DFI는 I분의 I1이고 루트 I1 제곱 플러스 IH 제곱분의 I1이 되겠습니다. 전압 파형의 대수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DHD와 BF의 관계식을 나타내면 DHDI 제곱은 I1 제곱분의 I 제곱 마이너스 I1의 제곱이 되고 그것은 다시 I1분의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 DFI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FI는 루트 1 플러스 DHDI 제곱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파형의 변이란 주기가 같은 두 주기 파형의 위상이 어긋난 정도를 말합니다. 만일 두 주기 파형의 모양이 서로 같고 단지 위상만 파이 라디안만큼 서로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파이는 변이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두 파형이 단지 주기만 같고 임의의 형태를 갖는 경우에는 두 파형의 선후관계를 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두 파형의 기본파의 위상차로 변이의 크기를 정합니다. 전력 전달의 관점에서 변이를 고려하는 두 파형이 전압과 전류인 경우 파형의 일치 정도는 전력 전달의 효율성, 즉 기억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기적인 전류 전압에 대한 변이율 DPF는 기본파 전압의 시력값 곱하기 기론파 전류의 시력값 분의 기본파의 평균 전력으로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V1 I1분의 P1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은 다시 코사인 파이1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1이란 기본파 전류의 위상의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파 전압의 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변이율 DPF를 역률 PF와 비교해보면 PF는 전압의 시력값 곱하기 전류의 시력값 분의 평균 전력으로서 VI분의 P입니다. 변이율은 같은 주기를 갖는 이미 파형의 전압 전류에 있어서 기본파만의 역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기가 같은 전압 전류 가운데 하나는 순수 정연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교류파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다이오드의 정류 회로에서 입력척의 정연파 전압에 대하여 어떤 왜곡된 비정연 전류가 유출입하는 경우를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V가 루트 2 V1 사인 오메가 T이고 IT가 루트 2 I1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1 플러스 I2 사인 2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2 식으로 고조파 값이 있을 때 우리 평균 전력 P는 VI이고 V1 I1 코사인 파이 1으로 나타내고 이거는 다시 P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역률은 VI분의 P로서 V1 I1 코사인 파이 1으로 나타내고 그것은 I분의 I1 곱하기 코사인 파이 1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전류의 왜곡률 DFI는
앞에서 설명과 같이 I분의 I1이 되므로 주기가 같은 전압 전류 가운데 전압은 순수파가 되는 것이고 전류는 일반적인 교류파형으로서 PF는 dFi 곱하기 dPF로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상적인 스위치와 전력 반도체 스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